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권리의 객체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제9강 권리 객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재로는 이제 152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자,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무가 반드시는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의무가 대다수 있겠죠. 일단 뭐 권리 본위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요. 권리의 객체가 있고요. 자, 이 권리의 객체,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 변동의 원인 하게 되면 법의 세계는 변동의 원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의혹한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인가, 아무래도 법률행위가 중요하겠죠. 법 규정인가. 자,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매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 권리 주체를 공부를 끝냈고요. 객체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객체를 우리는 인간의 행위, 사람 행위에 급부라는 전문적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급부는 민법 총칙에 나와 있지 않고 채권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러한 이 객체라고 했을 때 물건의 객체인 물건만을 민법 총칙에 뽑아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물건이 끝나면 법률행위의 영역.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물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건의 객체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조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152쪽에 이러한 이 민법에서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은 형체가 있다, 오감으로 느끼고 이런 것이고요. 자, 및 전기라고 돼 있죠. 및 전기죠. 전기는 일단은 뭐 무체물일 수 있지만 일단 무조건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유체물 및 전기.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유체물이 아니라 무체물입니다. 그러나 무체물도 관리가 할 수 있다면 물건이다, 이런 어떤 의미인데요. 이 법조문의 취지에서는 유체물은 그러면은 관리할 수 없어도 물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조문을 해석할 때 유체물 자체도 관리할 수 있어야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물건의 정의를 민법 제99조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법 제정권자가 국회죠. 입법권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입법, 행정, 사법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유권에서 학자들이 강의실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무권 해석 또는 항리 해석이라고 표현하고요.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유권 해석의 한 일종인 그러한 지문을 찾아라 그러면 물건의 정의 지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물건의 어떤 정의적 바로 위에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 물건의 객체인 물건이 민법 총칙에 나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 물건, 채권의 객체, 급부. 자, 교재에서 두 표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일방적인 이러한 의사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의 객체는 법률행위라는 평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변한다라는 말의 표현이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객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무채재산권 또는 요거 최근에 이제 지식재산권, 뭐 최근에 아주 뭐 특허, 실용신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창작물 이런 게 이제 객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인격권, 명예, 초상, 생명. 자, 이 인격권의 객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인격권의 객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인격권의 객체는 자신의 생명이고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명예, 정조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사람 자체, 권리 주체죠, 권리 주체. 권리 주체를 객체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객체를 이 경우에 객체로 하는, 권리의 주체를 객체로 하는, 그러면 인격권을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물건의 이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애정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한 분류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동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물건의 정의를 공부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과 동산의 시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집중돼서 나오고 있고요. 주물하고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물과 종물.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원물과 과실이라고 하는 이런 분류, 편제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분류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물건의 그 개념적 정의를 간단하게 출제될 수 있고요. 153페이지에 그걸 공부합니다. 자, 큰 가로 1번 153페이지에 유체물이거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인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무체물이죠. 관리가 가능한 무체물도 물건이다, 이런 얘기고요. 유체물도 다른 말은 없지만 학자들의 해석상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이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 가능,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가능이라는 말이 너무 좀 추상적 개념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시각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시가 가능한 건가, 널리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일정한 종이였는데, 지금 이제 전산화가 돼서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에 내장이 됐습니다. 메모리로. 그래서 이제 등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편제로 공시가 가능해야 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요 펜을, 분필을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 자, 제가 이 분필을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을 때, 그러면 이 점유를 이전해 주게 되겠죠. 점유를, 물건을 넘겨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점유의 이전은 인도라는 용어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점유는 사실적 정적인 상태이고, 인도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상태다. 용어는 뭐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공시할 수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지배 가능,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해나 달 이런 것들은 물건이죠, 유체물이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분필해서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외계의 일부일 것, 외계의 일부일 것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외계의 일부일 것, 이 표현은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사람의 바깥쪽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안쪽을 4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람은 절대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노예제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어떤 법제들은 사람의 바깥쪽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사람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의족, 의발, 의치,
이런 것들은 물건입니까? 물어보면 사람에게 부착이 되어 있다면 물건이 아니고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물건이고 물건이라는 표현은 이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혈액 사람의 어떤 혈액을 이렇게 뽑아내서 별도로 보관하면 그건 물건이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때 이건 물건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물건이다. 사람은 생과 존 사이에 권리 능력을 향유하고 있으니까 권리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다. 그러나 이 시체를 뭔가 이렇게 그냥 소유권의 객체를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이 시체는 물건이긴 한데 특수한 물건이다. 봉사, 제사의 대상인 물건일 뿐이다. 이렇게 좀 특수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15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나 죽거든 내 시체를 뭐 어디 대학병원에 기증하라든가 뭐 장기 기증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언 뭔가 이렇게 상속자들이 있겠죠. 본인이 있고 누군가 이제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생전행이 살아서 유언이나 자신의 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매장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런 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 판례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어서 자 여기에 밑줄 치시고 시체의 귀속권자들은 그 의사표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장사 지내라 라고 해서 꼭 그렇게 구속되는 건 아니고 달리 정해도 이 경우에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을 넘어가시면 154페이지에 물건의 개념 자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컨대 무엇인가의 구성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구성 부분이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뭔가 부동산에 동산이 붙었다는 걸 이제 부합이라는 전문적 용어를 쓰는데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돼 버리면 뭐 이제 부동산 소유권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표현법이 물건의 개념적인 측면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일물일권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의 물건이 전부가 하나의 권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일부가 이 경우에 권리의 객체에서는 곤란하다. 자, 다만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데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데 요거에 중대한 하나의 예들이 나옵니다. 자, 물권법을 가게 되면요 지상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들입니다.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건의 토지 일부에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일물권의 예외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공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칸칸이 소유가 되죠. 이것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권. 자, 아파트의 칸칸 소유권 가능하죠.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일물일권주의이다. 자,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의 분리에서 우리 154페이지의 도표가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의 분류,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가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강의의 편제를 위해서 융통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융통은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불융통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수 없다. 쉬운 말이죠. 그죠?
융통물이 원칙인데 불융통물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죠. 공용물. 공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 이런 표현입니다. 공용물은 뭐 융통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고팔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공공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공용물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 공원, 도로, 철도 이런 겁니다. 공공의 어떤 효용에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공용물도 불융통물이고요. 뭐 아편 뭐 이런 것들은 금제물이죠. 자, 그래서 금제물도 불융통물입니다. 자, 가분물과 불가분물. 가분물은 뭐 금전, 토지는 분필이 가능하거든요. 곡물, 뭐 쌀은 가마니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분했을 때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가분물은, 그죠? 근데 불가분물이 나오죠. 뭐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건물 이런 거 분할하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불가분물이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좀 중요한 표현법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가분물과 불가분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 객관적 성질, 요거를 꼭 좀 중요하게 기억하시고요. 뭐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할 수 없느냐, 뭐 이 경우에 대체가 되느냐, 개성이 중시되지 않아서 155페이지죠. 개성이 중시되지 않아서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바꿔치기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대체. 그러나 이제 뭐 그 그림, 건물, 골동품과 같이 뭔가 그림, 그냥 그림이 아니죠. 피카소의 그림과 초등학생의 그림은 뭐 하늘과 땅의 차이죠.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물과 불대체물도 객관적 기준이라는 표현, 이것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뭐 제가 뭐 종로구 뭐 평창동의 몇 집원의 몇 필집, 뭐 몇 집원의 집원 땅, 그러면 이건 특정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뭐 코카콜라, 뭐 동종의 종류와 수량으로 이게 이제 가능한 것들,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불특정물이라고 하는데, 불특정물 속에서도 종류물이라는 표현과 불특정물의 표현은 동일한 표현인데, 그러한 불특정물에 대해서도 자, 코카콜라 중에서 여기 이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코카콜라 딱 지정을 하게 되면 특정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관 나가다가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주관적 구별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그 동산과 부동산 156쪽에 나오고 있죠. 이 동산과 부동산이 156쪽에 나오는데, 동산과 부동산이 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물건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동산과 부동산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이제 정의가 법이 정의하고 있죠. 이것도 민법 제 99조인데요. 물건의 정의의 법조문은 98조였죠. 99조 이 조문도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 입법에서. 자, 일단 뭐 우리가 보통 동산이 뭐냐, 법을 공부하기 전에 정의하라 그러면 뭐 움직이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부동산이 뭐냐, 움직일 수 없는 거 이렇게 표현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라고 법적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동산의 정의가 좀 어려워서 부동산을 먼저 정의하겠다. 법조문이 99조 1항이. 자, 토지 및, 그죠? 토지 및, 토지는 일단 무조건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토지에서 그 정착하고 있는 물은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는 너무 좀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에서 부동산을 제하면 그 공제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물건에서 부동산을 빼게 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156쪽에 구별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좀 빛을 발한 어떤 내용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은 가치가 높고 비싸고 동산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뭐 이런 논리로 하게 되면 이제 비행기 같은 건 동산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시각에선 자, 이렇게 해왔고요.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고요. 동산은 점유죠, 점유. 점유로 공시하고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그러면 157페이지 보니까 그 법적 취급의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 자, 첫째가 교재에서도 공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동산도 공시의 원칙은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죠. 공시 원칙은 취하고 있다. 자, 둘째, 동산거래에서 이 공시를 믿고요. 이 공시를 믿고 공시를 믿고 거래했다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고 갑이 컴퓨터를 점유하고 있죠. 이건 이제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진정 권리자였다면 괜찮은데요. 무권리자였다는 거죠. 임차인에 불과한 자가 마치 자기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진정한 소유권인 것처럼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누구로부터 컴퓨터를 임차한 것에 불과한데 소유권자인 것처럼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믿고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죠. 자, 무엇을 믿었습니까? 공시를 믿었죠. 공시를 믿은 거 아닙니까? 공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리 매입을 했는데 이자의 등기를 믿고 샀잖아요. 자, 이 컴퓨터를 매입했는데 이자의 점유를 믿고 샀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뭔가 이 공신의 원칙이죠. 공신의 원칙. 그 공시를 믿고 거래했을 때 공신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가 좀 완벽한 공시 같은데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에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못하고 점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보다는 좀 불완전한 공시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뭔가 이렇게 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의 공신력은 인정하고 있다. 좀 잘못 생각하면 좀 반대의 결과처럼 보여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 출제된다면 공신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물권법에 가면 나옵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것들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물권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저당권은 권리하고 부동산에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요. 전당포 가서 금반지 담보로 뭐 돈 빌리는 걸 질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 인정되는데 부동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의 명문의 법 규정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으로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지 마세요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소유권의 취득, 뭐 여기에서 이제 무주물 선정,
무주물을 선정했을 때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법리는 부동산이 인정되지 않고요.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이 경우에 그 소송을 걸리면 소송의 관할 법원이 좀 달라질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부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중요하겠죠. 자, 부동산 나오고 있는데 157페이지 맨 밑에 토지 나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요. 토지는 그냥 부동산이 되겠죠. 토지는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자체로 부동산이 되는데 일단 이 토지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획정되게 되는 건데요. 그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의 권리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는 물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미치지 않고 일정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셔서 158쪽으로 넘어갑니다. 158쪽. 자, 158쪽에 맨 위에 나오니까요. 거기에 온천권이 나옵니다. 토지에서 온천이 펑펑펑 쏟아지고 있죠. 온천, 그죠? 이 온천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가? 이 온천이 토지와 별개의 아니면 관습법상의 관습법 인정하는 별개의 물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토지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가 평시하고 있고요. 58쪽에 디귿에 보니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이제 토지의 이제 일부 아니냐. 미채굴의 광물이니까. 그러면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 일부니까 토지 소유권자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입니다. 국유. 뭐 대립은 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다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물권법적으로든 소유권이 어디에서부터 인정될 것이냐? 바닷물이 최대한 밀려들어와 최대 만조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의 최대 만조 위서부터 뭔가 이렇게 토지의 소유권이 영역이 됩니다. 바다 밑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라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자, 뭐 비읍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토지의 이 바다에 대해서 다만 이 어업권 뭐 이런 것들은 좀 별개요. 이렇게 어업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천이 나오네요. 하천. 여기에 대해서 하천이 나오는데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국유였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어떤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했죠.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하천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4대강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천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게 되고요. 저당권을 별개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하천에 대해서 지상권 또는 뭐 임차권, 사용수익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게 되면 4대강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나 또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리 구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요. 일필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거나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합필이라고 합니다. 합필하거나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우에 하나의 소유권 인정된다. 뭐 이런 어떤 표현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그 표현에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일필의 토지라고 하죠. 이제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일필의 토지의 요 지상 공간, 지하 공간만을 별개로
그 물권의 객체를 할 수 있느냐? 84년 전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너무 이제 입체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뭐 지하철도 들어가야 되고 또는 뭐 고가도로 들어가야 되고 KTX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토지 입체적인 이용을 위해서 구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상하 공간에 지상과 지하 공간에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KTX 지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맞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정착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정착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정착물 중에서 이제 정착물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착물에서 뭐 그 158쪽의 맨 밑에 가건물, 가시개수목, 공중전압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만약에 할지라도 그것들은 가식된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고요. 가식된 거니까 그죠? 정착물이 아닙니다. 독립하여 부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물, 이제 토지의 정착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부동산입니다. 독립부동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건물이에요. 건물. 이 독립부동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독립부동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A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독립하여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부동산의 소유권이 됐다라고 할 때, 아니면 동일소유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동일소유. 토지만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만 매매했습니다. 건물은 따라오는 겁니까?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독립부동산입니까? 라고 하면 토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가 별개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이 이전에 오려면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이전 등기, 건물의 이전 등기를 받아야만 이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사고 건물 따라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니은에 건축 중인 건물이 과연 도대체 언제 독립하여 부동산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사회 통념, 법적 상식에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민법적으로 적어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기둥, 지붕, 벽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밑줄 치시고 지붕, 기둥, 벽이 있을 때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수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오히려 이 수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논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수목에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는 논리들이 좀 나오는데요. 수목은 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토지 일부입니다. 땅 사면 수목은 따라와야 됩니다. 별개의 독립부동산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수목. 독립하여 이건 따라다니는 거고 분리되면 동산인 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요 수목에 대하여 조성이 돼야 되고요. 조성이 된 상태에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 등기라고 합니다. 임목 등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임야와 독립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를 사고 싶은데 수목들이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임야를 사도 그 수목은 안 따라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임목 등기가 되면 소유권도 별도로 저당권, 그 나무만을 별개 대상으로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목 등기가 아니라 관습법이 인정한 공시방법이 있습니다. 새끼줄 치고 팻말 붙입니다. 자, 소유자 누구누구입니다. 이걸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 하나의 공시방법입니다. 명의방법. 그러면 땅을 샀는데 팻말이 딱 둘러쳐 있죠. 소유자 누구누구. 그러면 안 따라와요.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명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을 때 독립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이것은 저당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팻말 딱 둘러치고 저당권자 누구누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저당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변칙적 담보인데요. 양도담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팻말 둘러치고 나무에 뭐 팻말마다 양도담보권자 홍길동 이거 인정됩니다. 이거 저당권자 홍길동 안됩니다. 인정. 자, 요거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159페이지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죠. 기업과 니은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160페이지 넘어가니까 미분리의 과실이 나오죠. 미분리의 과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영역이죠. 미분리의 과실, 열매, 여변초, 상엽, 이거 순목의 일부죠. 그런데 이것도 명의를 구비할 수 있고 명의를 구비하면 땅을 샀는데 임야를 샀는데 땅을 샀는데 거기에 잣나무가 10대 그루 있습니다. 근데 팻말이 붙여 있는데 이 잣나무의 잣은 홍길동 이렇게 명인이 구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잣나무는 소유권이 혹시 따라오더라도 올해 수확기에 그 열매는 나한테 안 따라올 수 있구나. 열매가 별거 아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잣나무 열매 하게 되면요 몇 천만 원 매덕 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농작물이 나옵니다. 농작물, 그죠? 농작물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 농작물은 토지와 경작 재배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무권리자가 입법하게 경작했을지라도 성숙기에 있다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경작자에게 있다. 경작자에게 있다. 자, 이렇게 판례가 판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닌 것들이 물건 중에 동산이다. 특수한 동산이 금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칩니다.